지금 이 순간에도 홍콩은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광동어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지키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무섭게 확산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적 생존을 건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한이 중심의 세종대왕이 한글이 예상치 못한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몽콕 지역의 작은 광동어 도서관과 그곳에 우연히 전해진 훈민정음의 기밀. 이 작은 불씨가 홍콩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당국의 감시와 압박을 피해 한글로 광동어를 표기하는 이 창의적인 저하는 600년 전 민중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 글자가 21세기 홍콩에서 자유와 정체성의 상징으로 부활하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언어 다양성과 문화적 자율성의 소중함을 알리는 작은 힘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저는 몽콕 지역의 작은 공립도서관에서 45년째 사서로 일하고 있는 리밍후이입니다. 올해 72, 이 자리에서 평생을 바쳐왔죠. 우리 도서관은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광동어로 된 책만 모아놓은 별도의 자료실은 제 자부심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45년간 그래왔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책들에 쌓인 먼지를 정성껏 털어냅니다. 동료들은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라고 수군거립니다. 변화하는 홍콩 속에서 오직 광동어 책만 고집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이 책들은 단순한 종이 몽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문이자 기억, 그리고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저는 책장 사이를 거닐며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흐린 하늘이 내려앉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자르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관광객처럼 보였어요. 제게 다가와 표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역사 서적은 어디에 있나요? 최근 출간된 중화민족의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자료실은 광동어 도서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표준 중국어 서적은 1층 2반 자료실을 이용해 주세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제 표정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콩도 중국의 일부분 아닙니까? 왜 중국어 책을 따로 취급하는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홍콩의 고유 언어는 광동어입니다. 이 자료실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 공간이에요. 결국 그 손님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료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관리하는 자료실이 갑자기 온라인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영상은 번개처럼 퍼져나갔고 댓글은 두 진영으로 명확히 나뉘었어요. 일부는 저를 문화수호자로 추켜 세웠지만 다른 쪽에서는 분열주의자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홍콩 주요 언론에서도 저를 조명했어요. 중국어를 거부하는 완고한 사서의 문화적 저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평소와 똑같이 아침 7시에 자료실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원칙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몽콕 주민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리 선생님,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 문화적 보존이었으니까요. 광동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의 숨결이자 정신입니다. 매일 밤 자료실 문을 잠그고 나서 제 작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도자기 잔에 요만육 차를 우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창밖으로 몽콕의 번화한 거리가 형형색색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동안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킬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용한 저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소동은 잦아들었습니다. 자료실은 평소처럼 한산했고 가끔 찾아오는 단골 이용자들과 광동어로 문학과 역사에 관한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비 내리는 목요일 오후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서툰 광동어로 인사했습니다. 이곳이 광동어 전문 자료실로 알려진 곳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약간의 한국어 억양이 느껴지는 광동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한국 외교부 문화자문위원이에요. 최근 홍콩 영사관에 부임했습니다. 박준호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리 선생님, 뉴스에서 봤습니다. 광동어만 취급하시는 원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쑥스러움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지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일 뿐인데요. 박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언어를 지키는 문화적 저항이에요. 사실 저희 한국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기하학적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의 현대 번역본입니다. 한글이라는 우리 글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이죠. 한글이요? 처음 듣는 단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글자입니다. 리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될지? 박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꼭 받으세요.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글자와 마주했습니다. 책을 펼치니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함께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만 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 글자를 만든 거였죠. 글자를 백성을 위해 만들다니. 저는 책장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몽콕 거리의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밤. 제 손에는 낯선 나라의 글자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 문을 열기 전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저만의 방식으로 발음해 보았습니다. 훈민정음. 어색했지만 왠지 입에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료실 한 구석에 그 책을 특별히 전시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백성을 위한 글자래요라고 답했죠. 정확히 일주일 후 박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사전 한 권과 새 공책을 들고서요. 그는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리 선생님, 한글 좀 배워 보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박준호는 매일 저녁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 찾아왔습니다. 낡은 목재 테이블 위에 공책을 펼치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울수록 이 글자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이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이유는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고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가 소리 나는 방식을 그대로 그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밤이 깊어가도 저희는 계속 한글을 탐구했어요. 박준호는 인내심 있게 제가 틀릴 때마다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죠. 이 선생님, 알을 또 헷갈리셨네요. 아이고, 나이 들어 새것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알면 누구든 읽고 쓸 수 있었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요. 박 선생님, 이렇게 쉬운 글자를 왜 다른 나라들은 만들지 않았을까요?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자는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지식과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권력을 나눠준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책장에 꽂힌 광동어 서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민족의 정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말이 떠올랐죠.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글자군요. 더 배우고 싶어요. 박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일은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제 마음은 이미 한글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도 기억, 이은, 디귿을 중얼거렸어요. 600년 전 먼 나라의 임금이 만든 글자가 이제 제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우찬.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정확히 적으셨어요. 박준호가 기쁨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단 이틀 만에 한글의 기본을 습득했어요. 한글은 모든 발음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책이라 광동어 소리를 적는 것도 가능했죠. 문득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동화책이 생각났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아동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별의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책이죠. 이 책의 첫 문장을 한글로 적어볼 수 있을까요? 박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천천히 읽었고 그는 한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제게 그대로 따라 쓰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글자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기쁨이 컸습니다. 한 문장, 두 문장. 마침내 첫 페이지를 다 옮겨 적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 모국어를 다른 문자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박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단순하지만 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힌 광동어 한글 표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글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글자는 남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보존하는 도구죠. 혹시 광동어 단어들을 한글로 정리한 작은 사전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박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진 생각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자료실의 단어들을 한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판, 메뉴판 같은 이상적인 단어들부터요. 김섬은 김삼, 차찬튀는 차찬킹으로 적었죠.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왜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글자가 어려우면 기억과 지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박준호는 제 생각을 이해한 듯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단어를 모으고 발음을 정리했습니다. 자르실 한쪽에는 점점 더 많은 한글 표기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료실 입구 오른쪽 작은 코너에 광동어 한글 표기 섹션을 만들었어요. 박준호와 함께 만든 단어장과 문장들을 예쁘게 정리해 벽에 붙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특이한 외국 글자려니 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레이디스 마켓에서 일하는 진아줌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리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상한 글자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글자입니다. 한글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 쓰인 건 광동어 같은데? 맞아요. 광동어를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진아줌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벽에 붙은 종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 소고기 국수가 은하우유 미인이라고 적혀 있군. 다른 이용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물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죠. 리 선생님, 이거 배우기 어려워요? 친사추이에서 온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나 같은 늙은이도 이틀 만에 배웠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이 놀랐어요. 정말요? 저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박준호에게 상의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토요일 저녁에 오세요. 간단한 수업을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 자료실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토요일 저녁마다 5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 박준호와 제가 함께 한글을 가르쳤죠. 자리가 부족해 책장 사이에 앉기도 했지만 모두가 즐겁게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카페에서 일하는 황매이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 메뉴도 한글로 적어 주실 수 있나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그날 밤 박준호와 함께 메뉴판의 모든 항목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밀크티는 나이차, 계란 토스트는 따니치로요. 다음날 황매이의 카페에 새 메뉴판이 걸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어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반가워했죠. 광동어 발음이 한글로 적혀 있으니 주문하기 편했을 테니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지점.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며 배우는 공간을 만들고 있었죠.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저는 웃으며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 문득 건물관리인인 유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미 선생님, 화재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군요. 정부 지시입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2명의 공무원이 찾아와 꼼꼼히 자료실을 살폈습니다. 특히 한글이 적힌 벽면을 오래 들여다보더군요. 이게 뭡니까? 그중 나이가 많은 공무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글자로 적은 광동어입니다.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공인된 언어가 아닙니다. 철거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은 공공시설이니 그 점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항의했죠. 이건 단순한 문화 도류일 뿐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이용자들도 좋아하고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로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경고자는 내일 도착할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한글격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이런 간섭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그날 오후 도서관 행정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대한 전면 검토가 있을 거라고요. 장서 상정 기준부터 이용자 기록까지 모든 것을 제출하라는 지시였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안감을 안고 저는 박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안전점검을 핑계로 공무원들이 와서? 전화기 너머로 박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자 갱신이 거부됐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한 달 내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더군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작은 문화 프로젝트를 불온한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건너편 카페에서 누군가 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얼른 카메라를 내렸어요. 아마 망산일 거예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죠. 자료실에 돌아오자 2명의 젊은이가 한글 표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평소 같았으면 질문하고 설명해 주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단골 이용자인 노부인이 조용히 귀띔해 주었어요. 이 선생님, 당신 자료실이 주시 대상이 됐대요. 누가 신고했다던데.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교류였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불온한 행동으로 비쳤나 봐요. 한글이라는 글자, 그리고 글 안에 담긴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철학이 위협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토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열리던 한글 수업은 텅 비었습니다. 평소 10명이 넘던 학생들 중 단 2명만 왔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머물다 조용히 떠났죠. 자료실 전체가 침묵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가 자료실에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리 선생님, 괜찮으세요? 최근 상황이 많이 어려워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단지 다른 문화를 배우고 공유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했을 뿐이죠. 한글을 가르친 게요? 그게 왜 위협이 되죠? 박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정체성이자 힘이죠. 그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몽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오가고 네온사인은 반짝였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격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다음 날부터 자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공간이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몇몇 용감한 학생들만이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들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책을 빌려가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20년 넘게 단골이었던 인 교수가 찾아왔어요. 그는 항상 역사책을 좋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선생님, 난 자네를 존경하네. 하지만 이러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 인 교수는 한글 표기가 있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 좀 치우게. 괜히 문제 생긴대. 여러 소식통에서 들었어? 자네 자료실이 문화적 불순 요소로 지목됐다더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단지 다른 나라의 글자일 뿐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쉽게 언어를 배우도록 돕는 방법일 뿐이죠.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특히 여긴 홍콩이야.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난 당분간 못 올 것 같네.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내가 이곳에 오는 걸 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임 교수가 떠난 후 저는 한글 코너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격에 붙은 종이들을 만졌어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45년간 지켜온 자료실이었어요.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마친 듯했어요. 내일 아침 기행기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짐을 다 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별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박준호는 조용히 책장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 혹시 조선아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무엇인가요?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학자들이에요. 그들은 한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는 놀랐어요. 사전을 만드는데 왜 그런 탄압을?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니까요.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한 민족의 언어를 말살하면 그 정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요. 박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일은 항상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문득 어머니가 광동어로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정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박 선생님,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글을 계속 가르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한글 자모 도장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계속하세요. 제가 없어도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요. 박준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료실은 조용했고 한글 코너는 철거했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빈 격만 남았어요. 저는 매일 밤 혼자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박준호가 남긴 글재와 도장으로 조금씩 실력을 쌓았죠.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밤 9시가 넘어 이제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도어벨이 울렸고 비에 흠뻑 젖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리민호이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경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만 곧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제 이름은 장웨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장웨이. 1989년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죠. 정말로 장웨이 선생님이신가요?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래전 이름입니다. 요즘은 그냥 선생이라고 불려요. 장웨이는 천천히 자료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빈 벽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한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죠? 소문이 돌았어요. 광동어를 한글로 적는 도서관이 있다고. 그가 빈 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잠시 망설이다 결심했어요. 카운터 아래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한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장웨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글자군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장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글자에서 옛날 우리가 말하려던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부왕 선생님.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창입니다. 그때 자료실 뒷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떠나신 줄 알았는데요. 박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박준호와 장유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것 같았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한글은 소리이자 정신입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장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신, 홍콩에 남아 있었군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외인은 1980년대 학생 운동에 대해, 박준호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남아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장외의 방문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 코너를 다시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말이죠. 당국의 압박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리밍부이의 도서관에서 한글을 가르친다. 처음에는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10명, 20명으로 늘어났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린들도 찾아왔어요. 자료실은 너무 좁아져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박준호가 말했어요. 그는 여전히 홍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공원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 근처 작은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박준호가 알려준 대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 그 다음은 받침, 그리고 이어서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적는 방법으로. 마지막 수업날,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50명이 가까웠어요. 나이든 어부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죠. 자매이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로 쓴 편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홍콩은 저의 고향입니다. 광동어는 저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한글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품었던 그 마음.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편지를 적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멋진 편지였습니다. 리 선생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리밍후이 씨,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로 출두하셔야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무슨 일로요? 불법 집회 및 미승인 언어 교육에 관한 조사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래도 괜찮아.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왜 한글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도서관 행정부에서 제게 업무 재배치 통보가 왔어요. 더 이상 자료실을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지켜온 자료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여정이 끝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골 이용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조용히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도서관 문을 닫기 전에 카페에서 일하는 황매이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리 선생님,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 저희 카페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놀랐어요. 무슨 의미죠? 책과 차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글도 가르칠 수 있고요. 황매이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웠더군요. 작은 공간이지만 탁자 몇 개와 책장을 놓을 수 있었어요. 차를 팔고 책을 읽고 때로는 조용히 한글을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새 공간을 열었어요. 이름은 자모다방이었습니다. 자모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다방은 차를 마시는 장소를 의미했죠. 공간은 작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침묵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끼우는 문입니다. 자모다방은 도서관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침에는 노인들이 차를 마시러 왔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책을 읽으러 왔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한글 수업이 진행되었죠.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역사, 그리고 미래입니다. 작은 저항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는 언젠가 더 큰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모다방의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버튼을 클릭하셔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